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장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인문학 시간으로 원전사고를 다룬 드라마 체르노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86년 4월에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원자력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는지 새삼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구소련은 이 사건을 그저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의 희생자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들이 소중한 삶터를 잃었습니다. 문명이란 이름으로 펼쳐진 야만을 우리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통해 뚜렷이 목격했습니다. 원전사고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이 드라마를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해 새로이 사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무덤덤합니다. 관료들은 재난을 숨기기 바쁘고 시민들은 재난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릅니다. 아랫사람이 눈으로 본 이야기를 하면 윗사람은 이론적인 근거를 대라고 소리를 칩니다. 재난이 일어난 사실을 알리지 않으니 시민들은 활짝 웃으며 불구경하기에 바쁩니다. 아이들은 방사능이 섞인 화재 분진을 흩날리는 눈으로 생각하며 온몸으로 맞아들입니다. 방사능이 섞인 검은 연기가 서서히 하늘을 덮습니다. 바람을 따라 불구경하는 사람들의 몸속으로 방사능이 침투합니다. 몸에 화상을 입고서야 피를 토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난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눈앞에 재난이 드러났는데도 관료들은 여전히 이론 타령입니다. 지방 관료들이 올린 보고서를 중앙 관료들은 별다른 검토 없이 최고 지도자에게 보고합니다. 재난은 없습니다. 아니, 재난은 없어야 합니다. 대책회의를 한다며 벙커에 모인 지방의 유력자들은 국가를 믿으라는 말만 반복하는 한 노신사의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노신사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민들이 따지고 들면 국가가 제대로 일을 하기 힘들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가면 안 됩니다. 국가가 안전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모든 정보는 통제되어야 합니다. 벙커에 모인 지방 유력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소위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서 자부심이라도 느끼는 것일까요?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될 시민들은 그럼 무엇인가요? 당시 소련이 전체주의 국가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나사가 되는 순간 체르노빌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 됩니다. 드라마 체르노빌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발레리 레가조프가 카세트 테이프에 진실을 남기고 자살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감시자의 눈을 피해 카세트 테이프를 외부에 숨기고는 집에서 한많은 삶을 마감합니다. 체르노빌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마주하는 순간 그는 진실과 거짓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운명에 놓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진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권력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진실을 원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이런저런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시민들이 먼저 목숨을 잃습니다. 권력은 시민들을 방패 삼아 안전한 곳에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시민들이 당장 죽어나가는데도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정보는 국가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이 쥐고 있습니다. 레가조프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권력 구조에 편입된 것입니다.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회의에 레가조프는 핵물리학자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에너지부 장관인 보리스 세르비나를 비롯한 강요들은 체르노빌 사태를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사건으로 다룹니다. 지방 관료들이 올린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고르바초프가 회의를 끝내려 하자 흥분한 레가조프가 두 손으로 책상을 치며 일어납니다. 바로 직전 그는 회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자료에는 매끄럽고 검은 광물 조각을 만진 소방관이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매끄럽고 검은 광물 조각은 흑연을 말합니다. 오직 한 곳 원자로 노심에만 흑연을 씁니다. 그리고 이 노심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바닥에 흑연이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노심이 폭발해 방사능이 누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에 이리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도 관료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레가조프의 말을 들은 고르바초프는 비로소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에너지부 장관 세르비나와 핵물리학자 레가조프를 현지로 보냅니다. 사고가 난 체르노빌 발전소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향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 치명적인 방사능 수치를 그 검은 연기는 품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체르노빌은 물론 인근 지역 대부분이 생명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세르비나와 레가초프를 맞은 지방 관료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금세 밝혀질 것을 이들은 왜 쉴 새 없이 내뱉는 걸까요? 정밀한 기기로 방사능 수치를 재확인한 세르비나는 근방에 사는 시민들을 피난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시민들이 인근 병원을 가득 채운 뒤에 이르기는 하지만 무사한 일을 지향하는 관료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체르노빌 사태는 이제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레가조프는 모래와 붕소로 불을 끄는 계획을 세웁니다. 모래와 붕소를 매달고 검은 연기 속으로 들어간 헬기 한 대가 추락하기는 했지만 계획대로 불은 조금씩 잡혀갑니다. 한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는 원자로 아래에 있는 수조들이 비어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연히 그에 맞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벨로루시 연구소의 울라나 쿠목은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수조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조에 물이 차 있으면 뜨거워진 연료와 반응을 해서 더욱 큰 핵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체르노빌에 남은 원자로 3개도 함께 폭발할 것이고 그 결과 5에서 6천만이 넘는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 지역은 100년 동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재난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엄청난 재난이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스웨덴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미국이 쏜 인공위성에 사진이 찍히면서 체르노빌 사태는 전 세계로 알려집니다. 체르노빌 사태는 체르노빌이라는 한 지역, 소련이라는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갖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인구에 맞먹는 사람들의 삶터가 사라지는 재난을 막으려면 탱크에 저장된 물을 사람이 직접 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퍼낸 사람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일주일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발전소 지리를 잘하는 직원들 가운데 3명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는 세르비나의 말을 듣고 그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재난을 일으킨 권력은 언제나 안전한 곳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삶터를 지키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죽음이 도사린 장소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체르노빌 사태에서도 그것은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을 구하는 숭고한 사명을 띠고 죽음의 광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사히 일을 마치고 밝은 곳으로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재난이 풀릴 기미가 조금씩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재난은 이미 고삐 풀린 말이 되어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소방관들은 모스크바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하루하루 병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온몸이 타들어갑니다. 체르노빌에서 모스크바 병원까지 따라온 소방관의 아내는 그런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아내는 지금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방사능이 태아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심이 폭발하면서 뿜어나온 검은 연기가 서서히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목숨만 빼앗아갈까요? 체르노빌 근방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잃을 위기에 빠집니다. 발전소 화재는 진압되었습니다. 광부들은 연료가 지하수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차폐물을 만듭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상태로 그들은 일을 하지만 국가에서 이들을 보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산당 고위 간부들은 안전한 곳에 모여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궁리만 합니다. 이들이 안전장소에서 정보를 통제하는 동안 방사능에 노출되어 사망한 소방관들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먼저 시체가 담긴 관을 납으로 둘러쌉니다. 큰 구덩이에 납땜을 한 관
7개가 묻힙니다. 레미콘 트럭이 구덩이에 시멘트를 부어넣기 시작합니다. 임신을 한 소방관 아내는 남편 신발을 들고 그저 눈물을 흘립니다. 시멘트가 점점 남편이 든 관을 좀먹으며 들어갑니다. 폭발한 노심 곁에 영원히 묻힌 사람도 있으니 시멘트 무덤에 묻힌 이는 그래도 행복하다고 해야 할까요? 80평생을 한마을에서 살아온 할머니는 국가의 소개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고 내려온 젊은이는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할머니는 묵묵히 소젖을 따며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왜 떠나야 하느냐고 묻자 젊은이는 그저 명령이라고 대답합니다. 할머니는 러시아 혁명을 12살 때 겪었습니다. 차르의 병사들과 볼셰비키 병사들이 차례로 와서 마을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스탈린 시대에 우크라이나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와 두 자매가 죽었습니다. 총을 든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제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기 중에 방사능이 퍼졌다고 총을 든 젊은이가 나타나 할머니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민중들에게 역사는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젊은이가 총으로 할머니를 위협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총소리가 납니다. 할머니 뒷모습이 보이고 그 앞에 젖소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청년을 따라 나섰을까요? 할머니는 왜 이리 허무하게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안전장소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는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느니 차라리 죽으려는 할머니의 이 마음을 알까요? 삶이 그런 거 아니냐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삶은 이런 게 아닙니다. 권력이 이들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권력의 이익보다 민중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먼저 생각했다면 할머니와 같은 서러운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민중들을 내몰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말로 권력자들은 이 상황을 호도합니다. 국민들 희생 위에 세워질 국가라면 그것은 국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나마 죽음의 장소를 떠날 자유라도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런 자유도 없습니다. 근방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죽이기 위해 군인들이 투입됩니다. 한 청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경험을 쌓은 2명의 선임병과 한조가 됩니다. 총탄을 장전하지 못하는 걸 보면 청년은 처음으로 총을 잡은 듯 합니다. 선임병은 동물을 보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고통 없이 빨리 죽이라는 게 유일한 명령입니다. 마을을 추격하던 청년 앞에 개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청년은 개에게 총을 들이대고 저리 가라고 외칩니다. 개가 머뭇대다 청년을 향해 짖습니다. 그와 함께 청년은 총을 쏩니다. 개는 쓰러진 채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숨을 헐떡대며 고통에 빠진 개를 청년은 차마 쏠 수 없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립니다. 선임병입니다. 그는 제 얼굴을 청년 얼굴에 들이밀고 외칩니다. 고통에 빠진 동물들을 그대로 보고 있지 말라고. 불은 꺼졌지만 옥상에 있는 노심 자네들을 원자로 안으로 밀어넣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방사능 수치가 12,000 렌트겐에 이르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일단 대책위원회는 로봇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동독에서 온 로봇이 현장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기대감을 드높이며 로봇의 성능을 실험했습니다. 앞으로 뒤로 움직이던 로봇이 멈추었습니다. 세르비나가 당 대책위에 전화를 겁니다. 방사능 수치가 2000에 맞춰진 로봇이랍니다. 연방의 공식적인 입장은 소련에서 핵 재난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상할 수 없는 핵 재난이 일어났는데도 말입니다. 연방은 독일의 방사능 수치를 2000 렌트겐으로 속여 말했습니다. 그에 맞는 로봇이 왔으니 당연히 쓸모가 없을 수밖에요. 안전지대에 앉아 입으로만 떠드는 고위 관료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웃긴 일인가요? 옥상이 흑연을 치우지 않으면 일이 진척되지 않습니다. 레가조프가 바이오 로봇을 투입하자고 말합니다. 바이오 로봇은 인간입니다. 민중들은 이렇게 다시 사지로 내몰립니다. 방사능을 방어하는 옷을 입고 수천 명의 청년들이 90초 동안 일을 하고 빠르게 현장에서 물러납니다.
사실을 공표하면 로봇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사실을 숨기느라고 애꿎은 사람들이 투입됩니다. 국가를 지배하는 권력은 국민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권력을 위협하는 비밀을 지키려고 할 뿐입니다.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려면 수많은 목숨들을 죽음의 광장으로 내몰아야 합니다. 재난은 이렇게 더 큰 재난을 불러일으킵니다. 3,828명의 청년들이 방사능 수치 12,000을 넘나드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 몸속으로 스며든 방사능이 훗날 체르노빌의 비극을 다시 현재로 불러들일 것입니다.